세계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국주의와 중국의 문호개방, 그리고 그 문호개방 이후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5쪽이고요. 노트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요, 19세기 후반에 강대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약소국을 식민 지배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 제국주의의 특징은 네 가지인데요. 독점 자본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인종주의입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를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 시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식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침략적 민족주의고요.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입니다. 즉, 이 다윈의 진화론처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역할을 백인이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인종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이 사람이 영국의 총독이었던 세실 로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우리 영국이 생산물을 팔 수 있는 지구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장악해야 된다. 나는 영국인이 세계 제1의 인종이고 영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넓을수록 인류는 행복해지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제국주의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리카를 보시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바로 아프리카의 지도입니다. 자, 영국은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그 지배권을 장악하면서 여기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자, 프랑스는요, 알제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보면 마다가스카르 섬이 있지요. 네, 요렇게 식민 지배하는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정책해서 횡단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종단하는 영국과 횡단하는 프랑스가 탕 하고 부딪힌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파쇼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요, 이 파쇼다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직전까지 갈 뻔했지만 프랑스가 양보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이어서 독일을 보시면요. 이 독일은 서아프리카의 카메룬과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토고 등을 식민 지배했는데요. 특히 이 독일이요. 여기 보면 알제리 바로 옆에 모로코 있지요. 이 모로코는 색깔이 파란색인 거로 봐서 여기는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로코를요. 독일이 2번에 걸쳐서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자, 바로 이때 이 독일이 이 프랑스 식민지인 모로코를 2번에 걸쳐서 불법 점령한 사건을 모로코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요,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들어주자 하는 수 없이 모로코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요. 요것 때문에 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동맹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이 벨기에를 보시면요. 이 벨기에는
콩고를 여기 보면 노랗게 돼 있지요. 이 콩고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아프리카의 지도가 굉장히 알록달록하지요. 자, 알록달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아프리카가요,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독립국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바로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라고 돼 있지요. 자, 에티오피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이 아프리카 지도가 있지요. 자, 이 에티오피아는요, 이탈리아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아의 침입을 무력으로 물리치면서 독립국을 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이베리아라고 있지요.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라이베리아는요, 이 아프리카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되자 해방된 노예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는요, 이 미국에서 돌아온 노예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형태를 따서 그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다가 파쇼다 사건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과를 보시면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빼고 모든 아프리카가 지금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신항로 개척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향신료에 대한 무역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에스파니아를 보시면요. 이 에스파니아가 지배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그 펠리페의 나라에서 이름을 필리핀이라고 불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후에 이 필리핀을 놓고 에스파니아가 미국과 전쟁을 벌여서 집니다. 그 바람에 이 필리핀은요, 나중에는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다음 네덜란드를 보시면요. 이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운영했는데요.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건 여기 밑에 보시면 고무라든지 혹은 사탕수수라든지 커피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도록 강요하는 농업의 형태를 플랜테이션 농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영국을 보시면요. 이 영국은 역시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보다 앞서서 진출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 인도를 놓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벌린 전쟁이 플라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이제 그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은요, 말레이 연방을 수립하고 미얀마를 차지를 하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지요. 호주와 뉴질랜드를 영국의 자치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난징 조약으로 중국을 개항시킨 나라가 영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프랑스를 보시면요. 자, 프랑스도 역시 17세기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인도에 진출했지만 방금 전에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해서 인도를 빼앗긴 프랑스는요. 대신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합해서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 미국을 보시면요. 미국은 바로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파니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필리핀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미국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있지요. 바로 쿠바를 보호국으로 하면서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 괌이라든지 하와이를 병합하면서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독일 역시 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을 점령을 하고요. 특히 이 독일이 중국에 있는 산동반도를 조차하고 이권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개척을 하고 남하 정책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참고로 여러분의 교과서 168쪽에 이 지도가 있습니다. 꼭 이 지도를 한번 주의 깊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요 핑크가 바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자, 영국은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요. 이어서 요게 지금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와 여기가 지금 말레이 연방, 즉 현재의 말레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차지를 하고요.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지요. 그리고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녹색이 바로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는요, 이게 지금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합해서 인도 차이나 연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자주색이 바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필리핀이지요. 그래서 요 필리핀은 바로 그 미국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지금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요 파란색,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는 누가 차지합니까? 그렇지요. 네덜란드가 차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여기 녹색에 대한민국이 있네요. 누구의 식민지입니까? 네, 일본이 차지를 하고 있지요. 꼭 이 지도에 대해서 이 지도의 색깔을 보고요.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바로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지요.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입니다. 잠깐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신항로 개척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대서양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게 신항로 개척이었지요. 그런데 요 수에즈 운하가 어디냐면요. 이게 지금 여기 작은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 운하가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여기를 건설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를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경영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 통행료를 영국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9쪽에 보면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지도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1번과 2번과 3번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국의 문호 개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아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영국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17, 18세기의 무역의 형태를 보면 자, 영국은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청나라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청나라는요. 외국과의 무역을 담당한 게 바로 공행이라는 특허 상인을 통해서만 그 외국과의 무역을 허용을 해줬는데요. 자, 지금 보면 청나라는 영국에 차, 비단, 도자기를 수출을 하고요. 그 대금으로 은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영국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이 청나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이런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메테 르니라는 사람을 그 청나라 황제인 걸륭제에게 보냈지만 이 걸륭제는 이 영국의 무역 구조 개선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19세기에 영국은요,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매개로 해서 청나라에, 그렇죠, 아편을 패게 됩니다. 이 아편은 쉽게 생각하면 마약입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굉장히 많은 양의 아편이 청나라로 수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편은 마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독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은이 아편 대금으로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무역의 형태를 삼강무역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청나라가 많은 양의 은이 빠져나가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유는요, 선생님이 이 청나라는 은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요, 이런 초기의 무역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은 세금을 은으로 걷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정은제. 그런데 이 은이요, 아편 대금으로 영국으로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중국에는 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지요.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양의 은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청나라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야기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편이 마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종 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칙서라는 관리를 보내서 아편을 몰수해서 소각을 하고요. 아편 무역을 금지합니다. 자, 이 부분에 약간 노트에 오타가 났으니까 뒤에 있는 이 불필요한 내용은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영국이요, 이 청나라의 아편 무역 금지에 반발해서 군함을 파견해서 청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아편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요,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난징 조약의 결과 중국은요, 영국의 홍콩을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콩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언제 반환이 됐냐면요, 1997년에 가서야 중국에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가 개항이 되고요, 외국과의 무역을 담당했던 공행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조공의 예가 폐지가 되고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긴 나라에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난징 조약으로 중국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난징 조약에 이어서요, 이 영국은요,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추가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게 영사재판권, 즉 영국인들이요, 중국에서 죄를 지었을 때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거, 혹시 한국사 시간에 치외법권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자,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자국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게 관세지요. 이 중국은 이 관세 자주권을 상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국 대우를 인정하게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제 지금 중국이 문호가 열리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자, 제1차 아편 전쟁으로 영국은 5개 항구를 오픈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국은요, 이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무역 확대를 요구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항구의 개방을 요구를 한 거지요. 당연히 청나라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영국이요,
애로 사건을 빌미로 그 중국을 쳐들어온 게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잠깐 이 애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요. 이 애로호라는 건 중국의 그 무역선입니다. 주로 뭐를 무역했냐면요. 중국에서 금지된 아편을 몰래 무역하는 배인데요. 이 애로호라는 배가 중국 관리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국기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 관리들에게 들킨 거지요. 그래서 이 중국 관리들이요, 애로호를 습격해서 그 아편을 전부 다 몰수를 하고 영국 국기를 소각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영국이 우리나라 국기를 소각했다. 이건 영국에 대한 모독이다 하면서 쳐들어온 게 바로 애로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에 아편이 실려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2차 아편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제1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만 중국과 싸웠는데요. 제2차 아편전쟁은 프랑스도 같이 싸웁니다. 이유는요. 이 중국에서 그 전례 문제 때문에 크리스트교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몰래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들이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영국과 함께 중국을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에서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텐진과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베이징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바로 텐진입니다. 자, 중국이 굉장히 위험해졌지요. 자,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베이징에 외교관 주재를 허용한다. 그리고 10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요.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이 크리스트교가 불법이었는데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의 자유를 허용한 게 텐진 조약입니다. 자, 근데 이 텐진 조약을요. 사인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영푸연합군과 청나라 정부 간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푸연합군과 이 청나라 정부의 갈등을 누가 중재를 해주냐면요. 이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면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으로요. 청나라는 영국의 주룽반도의 일부를 다시 영국에게 빼앗기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의 중재 대가로요. 연해주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이요. 잠깐 노트북이 잘 안 움직여서 이 러시아가 베이징 조약의 대가로 연해주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의 교과서 172쪽에 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난징 조약 있지요.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된 게 난징 조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항구가 열리고요. 그리고 홍콩이 할양이 됩니다. 여기 지금 홍콩이 여기지요. 그리고 공행이 폐지가 된 게 바로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의 계기로 해서 체결된 조약이 텐진과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베이징이고 바로 그 밑에가 텐진입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의 핵심 내용은요. 외국 공사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포교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 조약으로요. 여기 지금 이 홍콩이 있는 요 지역이 바로 주룽반도입니다. 이 주룽반도의 일부가 영국에게 넘어가고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 준 나라가 러시아지요.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가 바로 연해주입니다. 이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잠깐 얘기를 하면, 자,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게 1860년이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 땅이 됩니다. 이때 이 조선의 책임자가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요,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프랑스 신부들이 거절을 하자 이 대원군이 그 1866년 병인년에 그 많은 프랑스 신부들을 그 죽여버리는 병인박해가 벌어지고요. 요것 때문에 프랑스가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중국은요, 제1차와 그리고 제2차 아편전쟁으로 굉장히 불평등한 상태로 문호가 개방이 되고요. 그러면서 청왕조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영프 연합군에게 지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상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도 올라가는 등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남자, 자, 밑줄 긋기 바랍니다.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크리스티교를 바탕으로 만든 단체가 상제회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전이 내건 구호가 멸만흥한입니다. 자, 해석하면요,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그럼 이 만주족이 누굽니까? 바로 청나라지요. 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겠다 라면서 세운 게 바로 태평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중심지는 난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과서 173쪽에 이 지도가 있을 겁니다. 자, 난징에서 세워져서요, 여기 핑크색 이만큼을 점령한 게 바로 태평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발표한 게 천조전무제도입니다. 이 천조전무제도는요, 밑에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토지를 분배할 때는 사람의 수를 대상으로 하되 남녀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의 수에 따라 나눈다. 해서 밭이 있으면 같이 경작하고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옷이 있으면 같이 입고 돈이 있으면 같이 써서 배고프고 추운 사람이 없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천조전무제도는 천하의 모든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갖자. 이게 바로 태평천국이 주장한 천조전무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남녀평등, 그리고 변발, 전족, 아편, 그리고 축첩이라는 건 첩을 거느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려고 했던 게 바로 태평천국입니다. 자, 결과는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요, 내부 분열과 특히 서양과 손을 잡은 신사들이 만든 단련과 향용이라는 군대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이 신사라는 건 명청시대 때 한족들로 구성된 지배층입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태평천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나라가 세운 청나라의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이게 태평천국인데요. 그 한족의 지배층인 신사가 청나라와 손을 잡고요, 이 태평천국을 그 멸망을 시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네. 이유는요, 바로 이 태평천국이 주장했던 천조전무제도 때문입니다. 이 신사는 지배층이에요. 그러면서 지주들입니다. 근데 태평천국이 토지를 똑같이 나눠 갖자라고 하니까 이들이 청나라의 입장이 돼서 그 서양과 손을 잡고 태평천국을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중심이 된 그 한인 관료, 즉 신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남자, 밑줄 긋기 바랍니다. 이홍장과 증국번입니다. 자, 이들이요, 서양과 손을 잡고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요, 이들은 서양 무기의 우수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 진압 이후에 이홍장과 증국번과 같은 한인 관리들이 추진한 게 바로 양모운동이 되겠습니다. 1800, 연도가 빠졌네요. 60년대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 양모운동의 핵심 정책은 바로 중체서용입니다. 자, 중체서용이라는 건 체제는 중국 것을, 기술은 서양 것을, 요게 중체서용입니다. 체제는 중국 시스템을, 기술만 서양 것을. 자, 관련 자료를 보시면요. 자, 지금 이게 이홍장이 발표한 글인데요. 중국의 문물은, 즉 중국의 제도는 원래부터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굉장히 중국이 위기고 허약한데 이것을 강력하게 바꾸는 건 서양의 기술을 모방해서 따라하는 거다. 즉, 체제는 중국 시스템을, 기술은 서양 것을 도입하자. 요게 바로 중체서용이고요. 요것에 입각해서 추진된 운동이 바로 양모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근대적인 공장도 세우고요. 주로 무기 공장입니다. 그리고 각종 군수 산업도 육성하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육해군도 만들고 신식 학교도 세우고 해외 유학생도 파견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자, 실패한 이유는요. 여기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다.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관료의 지나친 간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요. 그렇습니다. 체제는 중국 시스템을 그대로 기용을 하고 다만 서양의 기술만을 따라한 겁니다. 한 가지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자, 양모운동을 하면서요. 청나라는 독일로부터 최신식 군함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요, 이 서양식 군함을 갖게 된 나라가 바로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군함에 대포가 있지요. 그런데 이 대포에 들어가는 폭탄, 선생님 폭탄을 잠깐 그려볼게요. 폭탄 잘 그리지요. 이 폭탄에 들어가는 이 화약값을 빼돌려서요, 당시 청나라의 권력자였던 서태후의 여름 별장을 짓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화약 대신에요. 여기다 뭐를 채워넣냐면 모래를 채워넣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가 벌어지냐면요.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군함이 출동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모래로 가득 찬 이 폭탄이 터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이 청일전쟁에서요. 청나라가 일본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서양의 기술만을 따라갔지 중국을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양모운동은요. 청일전쟁이 패배하면서 그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청일전쟁에서 지면서요. 체결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요. 청나라는 일본에다가 타이완을 뺏기고요. 그리고 요동반도, 이 요동반도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요동반도까지 할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동반도는요. 한국사 시간에 잠깐 들어봤을 겁니다.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 들어보셨죠? 예, 이 삼국 간섭으로 다시 일본이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타이완은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청나라는 일본에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한테 청일전쟁에서 지면서요, 청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인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광의 이권 쟁탈이 더 심해졌겠지요. 그러자 이 청나라 지식인들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체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중국의 지식인이었던 밑줄 긋기 바랍니다. 캉류웨이와 량치차오 같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이제 체제를 바꿔보자. 즉 체제라는 게 뭡니까? 중국의 정치 제도겠지요. 정치 제도를 바꿔보자 해서 추진한 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우리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 그리고 쓸모없는 과거제를 없애자. 그리고 신식교육 실시하자. 상공업을 육성하자. 핵심 내용은 물론 입헌 군주제가 되겠지요. 해서 추진한 게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자, 여기 사료를 보시면요. 자, 변하면 지킬 수 있고 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핵심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제도국을 설립해서 여기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즉 뭐를 추구하는 겁니까?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그럼 왕도 법을 따라라. 누가 싫어할까요? 그쵸? 왕이 싫어하겠지요. 근데 당시 청나라에서 왕보다 더 큰 실권을 누리고 있었던 게 바로 서태후입니다. 그래서 서태후와 위안스카이와 같은 보수 세력들이요, 무력으로 이 운동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1898년 무술년에 일어났다 해서 무술정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이 운동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시면요. 지금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영푸연합군과 제2차 아편전쟁에서 계속해서 중국이 패배하면서 중국은 그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전이 중심이 돼서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태평천국운동은요. 이용장이나 증국번과 같은 한인 관료가 중심이 된 신사층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사들이요, 이 태평천국을 열강과 손을 잡고 진압하면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보고 우리도 서양 무기를 따라하자 해서 추진한 게 양무운동입니다. 물론 이 양무운동에서는요, 체제는 중국 것을, 기술만 서양 것을. 그러나 이 양무운동도 역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제는 체제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1898년이고요. 자, 그러나 이 캉류웨이와 량지차오가 추진한 이 변법 자강운동의 핵심 내용은요, 우리도 일본처럼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자 였지만 그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100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결론은요. 중국이 추진한 일련의 근대화된 개혁들이 전부 다 지금 실패를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더 심해지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더더욱 확산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나쁜 감정은 더 고조가 됐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들고 일어나냐면요. 중국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중국의 민중들이 의화단을 결성해서요. 내건 구호가 부청 멸양입니다. 해석하면요. 청을 받들어서 서양을 멸망시킨다. 요겁니다. 자, 청나라를 받들어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그러니까 이건 청나라 왕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산둥에서 봉기를 한 게 바로 의화단입니다. 때문에 이 의화단은요, 청왕조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요, 교회나 철도를 파괴하고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사관까지 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노트에 보면요, 의화단의 경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노트 몇 쪽이냐면요. 네, 노트, 51쪽에 보시면요. 자, 중간 부분에 의화단의 경문이 있지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철도를 없애고 전선을 끊고 최후에는 서양 오랑캐를 중국에서 전부 다 내쫓자. 요게 바로 의화단 운동입니다. 자, 이 의화단 운동은요, 결국 8나라 연합군의 진압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체결된 게요, 바로 신축년에 체결됐다 해서 신축조약입니다.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참고로요, 내년이 무슨 년입니까? 예, 내년이 신축년이지요. 이 1901년이요, 신축년이에요. 그래서 신축년에 체결됐다 해서 신축조약입니다. 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요. 자, 여기 보면요, 역시 청나라는요, 8나라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자, 청나라는 열강의 군대 주둔을 허용한다. 근데 어디서? 베이징에. 즉, 이제 8나라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게 인정이 된 게 바로 신축조약입니다. 자, 중국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수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지금 이 청나라 정부도요,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방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서느냐? 청나라 황제가 나섭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가요, 광서제예요. 그래서 이 광서제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 중국이 멸망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추진한 게 광서신정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신식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과거제가 여기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초도 만듭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요. 자, 이렇게 되자, 자, 이 사람 많이 들어봤지요? 순원. 자, 중국의 대표적인 혁명가지요. 이 순원이 1905년 일본에서 만든 단체가 중국 동맹회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동맹회에서 순원이 발표한 게 바로 그 유명한 삼민주의입니다. 왜 삼민주의냐면요,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민에서 삼민주의입니다. 자, 먼저 이 민족은 뭐냐면요, 여기 있죠. 오랑캐를 쫓아내겠다. 여기서 오랑캐는 누구냐면 청나라 왕조입니다. 청을 몰아내겠다. 자, 청왕조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민권은 뭐냐면요, 바로 백성의 나라, 즉 공화정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민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있죠. 땅을 똑같이 나눠줘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이게 순원이 발표한 삼민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이제 중국인들의 그 가슴속에 순원이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청나라 왕조가 정말 그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민중들이요, 자신들의 그 성금으로 만든 철도를 재정이 어려웠던 청나라 정부가 국유화시킨 겁니다. 그러자 이 철도 국유화에 반대해서 쓰촨 지역에서 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봉기를 진압하러 간 군대가 우창에서요, 민중들의 편에 섭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 성이 우리 청나라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면서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요게 1911년에 일어난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자, 원인은요, 철도
국유화 때문에 일어났고요. 요것 때문에 군대마저도 그 청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지금 여기 여러 지역이 지금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요게 무슨 색입니까? 주황색 지역이 전부 다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수도는 난징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입니다. 그리고 임시 대총통의 순원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청나라라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녹색이 청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순원은요, 그 혁명가지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순원이 당시 청나라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위안스카이와 타협을 합니다. 즉, 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주겠다. 대신에 청나라를 멸망시켜달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요, 청나라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총통 자리에 위안스카이가 취임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총통이 된 위안스카이가요, 다시 내가 이제 황제가 될 거야. 그러면서 황제의 부활을 시도하다가 위안스카이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이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내가 중국의 최강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군벌 시대가 전개되면서 중국은 상당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중국은요,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이 수립이 됐지만, 이 위안스카이가 이 혁명의 공을 차지하고,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죽으면서 이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에 의해서 군벌 시대가 전개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두시와 후수와 같은 베이징 대학교 교수들을 중심으로 추진한 게 신문화 운동입니다. 자, 신문화 운동은요, 잡지였던 신청년을 발행하면서 추진이 됐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제 유교를 가지고는 중국을 근대화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비판하면서 이제 서양식 과학과 서양의 민주주의를 수용하자. 이게 바로 신문화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인들의 의식이 깨어나겠지요. 이렇게 신문화 운동이 확산되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결과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근데요, 참고로 1차 세계대전에 중국도 참전을 했고요. 일본도 참전을 했습니다. 누구 편을 들었냐면요, 영국 편을 들었어요. 영국이 이겼죠. 둘 다 승전국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요, 독일이 갖고 있던 이 산동반도에 대한 모든 권익을요, 일본에게 주게 됩니다. 즉, 중국의 승전국의 자리를 열강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산동반도의 이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1919년 5월 4일 날 일어난 게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오사운동의 결과 이 중국인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중국을 발전을 막고 있는 군인들 때문이야. 그리고 서양 때문이야. 그래서 오사운동 계기로 중국에서는 반군벌,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이 거세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요, 중국의 개항과 그리고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근대화와 인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